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저희 멤버들 자기소개로 시작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헛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의 아이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뭐야 갑자기?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거예요? 갑자기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다들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이콘이 무슨 뜻이에요? 얘는 뭔지 알고 했을까? 모르겠어요. 내부자들 하면 떠오르는, 그리고 또 리뷰자들 특히 하면은 떠오르는 굉장히 냉철하고 지성적이고 분석력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훈이의 이런 느낌 되게 오랜만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밤 12시가 되어가니까 약간 정신 풀리면서 깊은 속마음이 또 이렇게 슥 스며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 마셨어요 혹시? 저 이렇게 해서라도 텐션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요? 고맙다. 그러면 힘들어요. 네, 왜 힘들어요? 그냥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죠. 지금 또 12시네요, 진짜. 왜 지난번 미나리보단 낫잖아요. 미나리 진짜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네. 올라온 거 리뷰가 있나요? 제가 열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 아이패드를 안 가져와가지고 아이패드 안 가져왔어요? 지금 바로 볼 수가 없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댓글이 몇 개 없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달아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오늘 3명 다 애플 기기를 가져오지 않아서 하필이면 방송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미나리 반응이 있다면 좀 읽고 점점점 없을 듯 점점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읽는 것도 못 읽게 됐어. 애초에 확인도 못하게 됐어. 네, 그리고 좀 들으시는 분들 저희 이제 팟캐스트 새로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이 시스템에 좀 익숙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뷰자들 영화 분석 프로그램은 아이폰 팟캐스트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다 올라갑니다. 근데 아이폰에 좀 더 선공개돼요.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에는 아이폰에는 유료 구독자들 분께만 공개되는 컨택트 프로그램이 월 2회에 따로 올라갑니다. 그건 아쉽지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는 공개가 안 됩니다. 저희가 진짜 회심의 역작이죠. 어땠어요? 그 컨택트 정말 좋았어요. 네, 저희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던 컨텐츠고 과연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될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오셔서 자기 얘기를 오픈해 주시는 분들께서 하나같이 너무 얘기도 잘 해주시고 저희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깊이 있는 또 울림이 있는 얘기들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방송을 떠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화자찬이지만 정말 좀 좋은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뇌부자들 4년 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저도 아마 저희가 한 것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그리고 매력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장 조회수가 현재 낮을 것 같은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시스템상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오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 정도로 좀 자신이 있는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리뷰자들 프로그램이지만 광고 좀 넣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아이폰이 요즘에 또 LG전자랑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보상 프로그램을 그래요? 네네네. 삼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 10년 만에 정확히 10년 만에 아이폰으로 다시 갈아타야 되는 건가 싶네요. 네. 오동훈 선생님과 같이 사용했던 아이폰 4가 그러니까요.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이폰이었는데 네, 아이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갑자기. 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고 또 하나만 하자면 저희가 매달 이제 영화관에서 CGV에서 리뷰자들이란 동명의 이름으로 이제 영화 같이 보고 GV 끝나고 영화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매달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달은 망했습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4단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된 시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행사들도 아무래도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저희 셋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영화관 가자. 그러니까 이번 달은 랑종으로. 그러니까요. 다들 네. 동의해가지고 이제 랑종 보러 가고 랑종 캐릭터 분석 캐릭터 분석할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영화의 캐릭터 분석할 수 있다. 저희는 킬러의 보디가드도 한 사람들이에요. 랑종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교양화 네. 할 수 있죠. 네. 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경 선생님 공포 영화 싫어해요. 아, 싫어. 네, 언젠간 저희가 꼭 데려가서 인증샷도 찍고 꼭 보여서 분석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킹스 스피치 그리고 미나리에 이어서 리뷰자들, 내부자들이 분석할 세 번째 영화는 바로 양들의 침묵입니다. 네. 그- 전설의 정신과 의사. 네. 한니발 렉터. 네, 그렇죠. 정말 이 작품 글쎄요, 직접 보신 분이 많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양들의 침묵 소설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 포스터 아세요? 이거? 그 주인공인 조디 포스터 얼굴이 있고 이 나방 부분에 있고. 이렇게 나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얗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그게 이제 예전 책 표지. 책 표지에 있었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저는 그것만 봐도. 네 그것만 봐도 무서웠고 어.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동시에 호기심이 일어서 보려고 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거 보지 마라. 네가 볼 책 아니다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항상 금기시되었던. 네, 근데 너무너무 궁금했던. 그때부터 금기시되고 궁금해했던 정신과 의사에 대한 호기심이 결국은 진짜 정신과 의사로 너무 미화네요. 약간. 저는 이제 나도 영화 한니발이 되겠어. 어렸을 때 봤었는데 그땐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네네.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무서운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그 뭐라 그러지? 야간 투시경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 쓰는 그런 장면 그런 것들만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 장면은 진짜 네. 와 지금 봐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야간 투시경. 쫄깃쫄깃하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어릴 때 저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섭기도 하고 또 나이 제한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데서 잠깐씩 보여주는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나 이렇게 앰뷸런스에서 뒤에서 쫙 일어나는 그 장면 보면서 와 이거 무슨 영화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루다가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영화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까요? 네. 이제 이 영화는 크게 두 명의 인물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데요. 주인공은 이제 FBI의 수습요원인 클라리스 스털링이라는 인물입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조디 포스터 배우가 맡은 캐릭터고요. 이 클라리스 스털링이 이제 상관인 크로포드로부터 살인 사건을 추적하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살인 사건은 이제 미제 사건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몸집이 비대한 여인들이고 굉장히 좀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연쇄살인. 네, 그렇죠. 그래서 연쇄살인 범일 거라고 추측이 되고 그냥 어떤 정체인지는 모른 채 버팔로 빌이라는 별명으로만 불리는 그런 살인범이었는데요. 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만나봐라 라고 소개를 시켜준 게 바로 한니발 렉터 박사였죠.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한니발 렉터 박사는 이미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이 식인을 살인도 모자라서 식인을 한 상태로 이제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는 인물이었죠. 9명. 네, 그렇죠. 9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해치고 심지어 자기 환자를 죽이죠. 네, 인육을 먹는 그런 굉장히 엽기적인 행동을 한 인물입니다. 네, 이 한니발 렉터 박사를 방문하기 전부터 크로포드로부터 이 클라리스 스털링은 이제 한니발 박사가 굉장히 독심술의 대가이기 때문에 휘말리지 말고 잘 대처해라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클라리스가 실제로 한니발 렉터 박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연쇄살인범인 버팔로 빌을 추적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오 박사님 아주 요약을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네. 좋았죠?
네, 안 보셨던 분들도 딱 요 설명만 듣고도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거 진짜 보실만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네. 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네,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봤을 때 정말로 그냥 공포 스릴러 영화구나 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 심리 분석, 그러니까 심리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 스털링과 한니발 박사 사이에 되게 그런 수싸움들이 좀 보여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아, 조디 포스터가 이렇게 예뻤구나. 네. 네. 역시. 네. 아니 중년이 된 모습만 저한테는 익숙했는데 굉장한 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똑똑한 모습들도 많이 나오는데 참 매력적인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영화도 보고 이제 책도 봤는데 두 개가 약간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그걸 좀 축약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근데 어떻게 쏙쏙 핵심만 빼가지고 잘 이제 버무렸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책에 이제 한니발 이제 박사와 스털링 요원이 서로 대화하는 거에 아까 규영이 말한 것처럼 심리 수싸움들, 영화에선 나올 수 없는 그 축약된, 왜냐면 머릿속 생각이 영화의 대사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독백들 이런 거에 숨겨져 있는 게 너무 좋았고, 한니발 시리즈 영화들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니발 라이징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일단 아마도 이제 이 한니발 박사의 이야기, 렉터 박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겠죠.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 이제 얘가 정신과 의사로 진료를 하다가 이렇게 흑화한 건가? 아니면 애초에 이런 이제 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숨기고 정신과 의사로 이제 멀쩡한 척 살기 시작했던 건가? 이거부터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리뷰자들이 각각 인물 한 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영화에서 심리 분석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신과 의사 3명이 이렇게 한니발 렉터를 분석하는 건 아마 뭐 없지 않았을까요? 기존에? 네, 그렇겠죠. 기존에 그때 팟캐스트 유튜브가 없던 때라서. 그때는 이거 뭐 어디 해외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나라도 고전 막 해석한 논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뭐 이런 게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어쨌든 팟캐스트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최초로 정신과에서 여러 명이 이 한니발 렉터 그리고 다른 인물들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니발 렉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한니발 렉터 보면서 독심술의 대가다 라고 하고, 가기 전에 인터뷰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절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는 게 있거든요. 경고를 되게 빡세게 해주죠. 네, 그만큼 이제 내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약간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고 상대방을 조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리를 굉장히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러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식인 뜯어 먹힐지도 모르니까 가까이 가면 실제로 뜯어 먹혀.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죠. 아니 무슨 곰이야. 그러니까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네, 약간 너무 전달이 잘 돼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네,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게 한니발 렉터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평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쟤는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위축돼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막 던져, 독심술 멘트를 막 던져. 위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대목들이 나오죠. 클라리스와 만난 상태에서 클라리스의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신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배경을 추측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꽤 맞아 떨어져요. 네. 그 그리고 향수 막 옛날에 쓴 거 막 맞아요. 맞추고. 그래서 첫 번째 딱 봤을 때 수습 요원이군. 일주일 이거 뒤에 이게 만료되는 거 보고 이미 거기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수감자를 신문하러 갔는데 거의 우리가 전공이 처음 들어가서 원로 교수님 인사 찾아뵈러 간 것처럼 그 교수실로 거의 그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되죠. 맞아요. 그래 너 어디 출신인데? 어디서 왔어? 네. 그래서 출신 얘기했더니 그때 뭐 아버지는 광부에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뭐 발버둥 쳤고 결국 뭐 여기까지 왔지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에서 이 환자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심리를 가지게 됐다는 그런 다이내믹 포뮬레이션 네. 그런 거를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절대 우리가 바로 안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막 그렇죠. 진료실에서 딱 처음 들어와서 본인 얘기 한 3분쯤 했는데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하면은 아닌데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반감을 사실 사기 굉장히 쉬운 태도이죠. 네. 나한테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이미 위협적인 관계,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이미 세팅되어 버렸기 때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이게 좀 가능한 거 아닌가. 이거는 거의 진료실이 아니라 엄청 용하다는 무당, 그러니까 막 포스 넘치는 무당을 찾아가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갔을 때 딱 그 관계인 것 같아요. 너 어디 아픈 데 있지? 네. 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진단받은 거 없는데 어제 술 먹었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술 조심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면은 저는 처음에 그 진짜로 박사가 얘기한 게 다 맞은 줄 알았어요. 맞아, 나도 왜냐면은, 광부인 줄 알고 뭐 그런 줄 알았어. 스털링의 반응이 진짜 딱 움찔하고 진짜로 너무 잘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독심술을 쓰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게 되게 많아. 근데 일부만 맞추고 일부만. 일부를 맞췄는데 그 일부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혹 했던 것 같아. 실제로는 아버지는 보안관이었죠. 그렇죠. 야간 보안관이었고 아버지는. 네. 근데 그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는 팩트였거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한니발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던진 멘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랑 만나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조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드러나는 대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자신이 위치한 포지션이 상대방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좀 나르시스틱한 그런 일면이 좀 강한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 또 그런 조종을 많이 해와서 그런지 사람이 언제 약해지는지를 되게 잘 포착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런 설문으로 나를 뭐 시험하려고 해? 겨우 이런 설문으로 나의 심리 분석을 하려고 하나? 막 이런 식의 말을 그냥 서슴없이 내뱉잖아요. 맞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나는 오늘 뭐 더 이상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 가라. 라고 하는데 이제 스털링이 돌아가면서 이제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죠. 맞아요. 옆방에 있는 믹스인가? 네, 누가 뭐 믹스라는 수감자가 그러니까 자신의 정액을 얼굴에 던지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패닉에 빠진 그 순간 갑자기 다급하게 부르더니 네, 어디 찾아가라 라고 하죠. 그 패닉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 막 패닉된 상태에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뭐 얼굴을 닦아주거나 옆에 애한테 화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엉뚱한 정보를 던져. 미스 모펫 뭐. 맞아요. 미스 모펫을 찾아라. 왜 그 순간에 그런 멘트를 던졌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조종하기 쉬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치, 싶어요. 멘탈이 약해진 순간 놓치지 않은 거지. 지금 딱 얘기하면 먹힌다. 그 테스팅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를 하면서 보통 그 한니발 렉터 박사가 다른 요원들이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는 사실 안 하는데, 이 스털링이 얘기할 때는 꽤 길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잘해왔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흥미를 느꼈던 것 같고, 좀 더 테스팅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좀 거기서 재미를 얻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되게 적합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 순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르시시스트라는 건 아마 우리 셋 다 동의하는 것 같고 이제 막 이런 말도 나와요. 옛날에 인구평가조사원이 와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길래 먹어버렸다고. 맞아요. 간이랑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거부감을 가진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거 연장선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 역시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약간 사람 이상의 존재, 일종의 육식동물 같은 걸로 나는 더 위상이 높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 먹힌 대상들은 본인보다 좀 하등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식인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나르시시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런 자기애성 성격이 사실은 그 자존감은 좀 낮으니까 2차적으로 본인을 과시하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본인을 잘 노출하지 않는 게 좀 더 나르시시스트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노출을 꺼리잖아요. 그리고 영화에는 안 나왔는데 책을 보면 박사님 본인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약간 그 직면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 약간 자극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더 그런 자기애성 성격? 나르시시스트 같았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신은 인간들에게 굳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거든. 더 상위의 존재인데 내가 왜? 우리가 막 강아지들한테 막 내가 너를 길들여야 되는 이유 막 이런 거 설명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냥 따라 이렇게만 말하지. 거의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나 싶고 어쨌든 열등감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런 열등감이 배어나오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화 속에서 몇 군데 있는데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나중에 그 상원의원이죠. 막 대하고 이럴 때는 이제 약간 뭔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약간 조롱하기도 하잖아요. 막 모의 수여할 때 어땠냐 막 이러면서 전혀 쓸데없는 말을 던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 사실 그 사람을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놀리고 괴롭힌 거는 너 정도 높은 사람도 나한테는 안 돼 라는 거를 더 보여주려 했던 거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자기의 열등감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 상황은 사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약간 뭐 분노? 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이 이제 뜻한 상황대로 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대로 안 될 때 굉장히 화가 나고 네, 분노하게 되는데 주도권 자기가 줘야지. 이 상황이 되게 이제 자기는 꿈꾸는 곳으로 이감될 줄 알았는데 그게 사기였고 그리고 뭐 본인이 원치 않게 그런 칠튼 박사에 의해서 이렇게 상원의원 보게 되고 이런 게 본인 뜻대로 안 돼서 너무 좀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내 뜻대로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뭐 좀 본인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액팅아웃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됐든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뭔가 이 박사가 항상 좀 냉철하고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움직이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상원의원에게 그런 식의 멘트들을 던졌던 게 박사한테 과연 득이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박사는 어쨌든 원하는 곳에 이감이 돼서 뭐 거기서 편하게 지내든 탈출을 하던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상원의원을 자극해봐야 사실 얻을 거 없는데 다시 뭐 볼티모어로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상원의원이 열을 받아가지고 네 그러자 이제 다급하게 뭐 갑자기 정보들을 이렇게 외치는 대목이 나오죠. 상원의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건 좀 찌질한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얘도 사람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털링한테 한번 낚이잖아요. 제대로 낚여요. 맞아요. 근데 이 분명히 자기도 이거 낚시인 것 같은데 알면서도 덥석 문 거지. 왜냐하면은 자기도 너무 햇볕이 보고 싶으니까. 이 아무리 이런 냉혈한도 그냥 그런 정말 다 구속돼 있고 계속 gat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 평정심을 이제 사실 겉으론 굉장히 평정심 유지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절실했고 그래서 나가는 게. 저는 이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렉터 박사가 어쨌든 도주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 이제 숨어서 지내다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을 원래 그 수감되어 있던 상태에서 진료했던 그 사람도 의사인가요? 칠튼 박사?
저는 의사로 봤는데 근데 이 그 책을 보면 감옥 관리하는 네. 교도관? 네, 사실 그냥 단순 교도관이 아니라 분명히 막 논문도 내고 막 그런 사람 아닌가? 그래 나도 정체가 궁금하긴 했는데 내환자가 이런 했어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처음에 스털링이 찾아갔을 때 렉터는 내환자다 이런 했던 걸 보면은 이제 정신과 의사 내지는 뭐 심리학자 이런 역할이지 않을까 그치, 싶은데 그 병동에 조현병 환자도 입원해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따라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네, 이제 그거 역시 뭐 나르시스틱한 부분들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칠튼 박사가 굉장히 좀 이 렉터에 대해서 하대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잖아요. 존중해주지 않았죠. 네, 반면에 이제 그것과 대비되는 태도를 보인 게 스털링이죠. 스털링은 어쨌든 이제 렉터 박사에게 렉터가 그럴 인물인가는 차치하고 어쨌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고 좀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스털링에게는 이제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넘겨주지 않았을까, 호의를 좀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자신을 극도로 하대했던 이 칠튼 박사라는 인물은 그 원한을 깊이 담아두고 있다가 결국에 죽이러 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테스팅 말씀을 드렸는데 미스 모펫 그것도 단어를 이제 다르게 배열한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이제 한니발 렉터 박사가 내준 그런 과제들을 어쨌든 성실하게 잘 수행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얘는 좀 말이 통하는 상대구나 라고 인정을 좀 해준 것 같아요. 똑똑한 애구나. 나랑 좀 상대할 만한 자격이 있는 애구나.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희가 계속 나르시스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뭔가 뭐라 그럴까 좀 안 좋은 측면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책과 영화에서 소개된 이 한니발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의학계에서도 독보적인 사람이고 논문도 엄청 많이 내고 심리 분석 능력도 너무 뛰어나서 이렇게 갇혀 있는데도 자문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죠. 맞아요.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려요. 맞아요. 맞아요. 첫 장면에서 그것도 다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는 건데도 진짜 마치 보고 그린 것처럼 포토 메모리가 그렇죠. 있다고 이제 네. 거의 그렇게 돼 있죠. 천재적인 인물 묘사거든요. 맞아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향도 잘 맞잖아요. 심지어 책에 이런 것도 나와. 나중에 어떤 그 조현병 환자의 그 환자가 막 땀 흘리니까 이 스털링한테 이 땀 냄새를 기억해. 이게 그 막 분자 구조식 얘기하면서 이거 냄새야. 조현병 환자의 냄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구나. 처음 들어봤는데 저희는 렉터 박사 밑에서 배웠다가는 잡아먹히고 그날로 며칠 못 가서 잡아먹기. 수박 미안하다. 갑자기 우리 3명이 들어왔는데 두 분이 집에 갔니? 니놈의 코는 쓸모가 없다고. 웃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근데 어쨌든 아까 나도 어릴 때 우리 다 어릴 때 이 영화를 접하고 정신과 의사 내가 아는 제일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한니발 렉터였어요 결국. 그렇죠. 한동안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좀 독보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캐릭터였죠. 그렇죠. 그리고 정신과 병동 또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던 영화고. 그래서 참 영화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이 정신과 의사를 더 무섭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영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속내를 알 수 없고 독심술을 사용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렇게 괴기스러운 취향을 가질 것 같은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지게 된 거죠. 사람들 인식에도 좀 그렇게 박히게 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제 영화를 이끌어가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죠. 네, 오동훈 선생님이 반한 스털링. 네, 어떤 면에 그렇게 반하셨어요? 아니 뭐 미모에 지금 막 광대 승천해가지고 지적이고 좀 뭐 빠지는 게 없는 여성이죠. 네. 그 한니발 렉터 박사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능력이 있다 라고 했는데 스털링도 역시나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인물이죠. 만만치 않아요. 네. 책에 또 보면요 법의학을 전공했어요. 버지니아 대학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인 것 같고 심리학을 이제 부전공을 하고 그리고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있는 네, 그런 FBI 그 수습 요원입니다. 게다가 총도 잘 쏴. 맞아. 네. 악력도 좋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옛날 배경이어서 그런지 남녀 차별을 되게 당해요. 맞아요. 영화에서도 책에서도 계속 책에 특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너는 거의 뭐 치어리더의 역할로 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얼굴 마담 아니냐 라는 식의 그걸로 계속 나오고 영화에서는 이제 수사 현장에 갔을 때 남성 보안관들의 시선 네, 뭔가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약간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맞아요. 짓는 그리고 크로포드도 이런 성 관련한 사건은 남자들끼리만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약간 배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죠. 네. 네, 물론 크로포드가 나중에 뭐 사과하긴 했죠. 네, 그거 네. 일부러 그 사람 거기서 빼내기 위한 그렇죠. 멘트였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 순간 스털링은 되게 상처를 받긴 했죠. 그렇죠.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단지 이런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와 정말 뭐 그렇게 오랜 영화는 아니잖아. 그렇게 오랜 영화는 아닌데 미국이 이땐 이랬구나 라면서 개인적으로 좀 놀라면서 보긴 했어요. 그렇죠. 이 스털링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까 아버지가 보안관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보안관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범인을 잡으러 갔다가 네. 산탄총이 발사가 안 되면서 그 범인의 총에 맞아가지고 한 달 정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순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지냈는지가 이 한니발과 이 스털링 간의 대화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친척 집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맞이여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열심히 일하니까 맞이가 그나마 제일 컸으니까 친척 집으로 간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보내진 친척 집이 목장이었죠. 네, 양이랑 말이랑 이런 것들을 키우는 목장이었고 여기서 이제 스털링의 무의식에 좀 잠재되게 될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 양들을 도축하는 네, 그런 집이었는데 새벽 무렵에 이렇게 비명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양들을 도축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스털링은 굉장히 양을 한 마리라도 구하기 위해서 양들을 다 일단 풀어주고 네, 풀어주고 계속 움직이라고 했는데 양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 한 마리만 들고 도망쳐 나왔는데 결국 그 양도 너무 무거워서 오래 가지 못했고 한 마리도 살리지 못했다. 네, 한 마리도 살리지 못했고 결국 돌아가서 그 양마저 도축당하는 네, 그런 장면을 보고 그 집에서는 쫓겨나게 되죠. 네. 고아원으로 보내줬다 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양을 왜 풀어줬을까요? 일단 살리기 위해서. 근데 어린아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는 그때 10살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쌍하다라는 생각에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를 좀 구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가 보안관이라는 거가 맞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안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이기도 했고요. 일단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 소중한 누군가를 잃었다는 게 좀 크게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더 이상의 죽음은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가 있어서 양을 좀 풀어줬을 거고 그래서 양을 좀 구해줌으로써 아버지의 죽음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했던 상황을 조금 보상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를 굉장히 이상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 그게 본인에게 되게 강렬한 기억이고 아버지와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게 아버지가 보안관이었던 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또 떠나버렸으니까 더욱더 판타지로만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그 보안관의 특징이 뭐냐 약한 이들을 구해준다 잖아요. 아마 그냥 양들을 보는 순간 또 아버지 같은 그냥 정의심이 확 불타서 풀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망했죠. 그렇죠. 뭐 마지막까지 살리고자 하는 양 한 마리마저도 도축이 되어 버린 거를 직접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들은 한니발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 그
양들의 울음소리가 꿈속에서 들리나? 요즘도 들리나? 맞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너한테는 이게 트라우마고 이게 계속해서 플래시백으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는 거죠. 그것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한니발을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제 캐서린이었나? 잡혀간 네. 애가? 네. 캐서린을 구하고 나면 이 양들의 울음소리가 멈출 것을 기대하고 구하려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말을 해요. 왜일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라도 구해서라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건드리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이 캐서린, 그러니까 버팔로 빌에게 납치된 상원 의원의 딸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인물을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또 렉스터 박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구해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영화에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이 캐서린이라는 인물을 구하고자 하는 게 어떤 순수한 정의감이나 그 인물을 위함이 아니고 너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렇게 뭔가 짚어주는, 그럼으로써 좀 이 스털링의 마음을 한 번 더 흔들어 놓으려는 뭐 그런 의도가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네, 되게 사담이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양을 안 구하려고 그러고 말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되게 사담해요. 네. 그러니까 목장에 말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눈이 먼 그 나이든 말과 이 얘가 교감하게 돼요. 한나라는 말인데 그 말도 이제 뭐라 그럴까, 은퇴한 말들이 와서 도축되는 공간이었는데 새벽에 양들이 우는 소리에 갔다가 이제 그 도축하는 장면을 보고 말들도 막 공포에 질리고 있고 말도 도축하니까 이제 한나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냥 말을 타고 도망가요? 한나랑 같이 도망갔어. 그랬는데 잡혔지. 그러니까 한나를 데리고 간 다음에 한나를 이제 다른 곳에 맡기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한나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활동들, 아기들을 막 태워주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알바식으로 이제 내가 생활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막 생각보다 비용이 들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잡혀와요. 잡혀오는데 여기서는, 책에서는 어쨌든 사촌들이 그렇게 버리지 않아요. 그냥 이슈화돼서 어쩔 수 없이 딴 데로 가게 된 거지 그렇게 버림받은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도 이 사건 시점, 한니발 렉터를 만나기 전의 해까지 말 22살까지 잘 살다가 죽었대요. 그 말을 지켜냈어. 책에서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책은 중간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럼 왜 제목이 양들의 침묵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거기서 양들까지 지키지 못한 거에 어쨌든 또 죄책감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양들을 두고 도망갔다는 거에서 죄책감을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걸까요? 근데 아무래도 영화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더 뭔가 극적이지 않아요? 양 한 마리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연출이? 조금 더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 한 마리마저 다시 돌아가서 도축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더 그 비명소리가 더 귓가에 꿈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말 안 그러면 말은 자기 지켜냈는데 한나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잘 지켜냈으니까. 야, 말은 지켰잖아. 이러면 네. 그러네?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양들의 침묵이라는 제목도 어째 좀 어울리지 않아지는 것 같고. 되게 영화가 그런 부분은 각색을 잘한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책은 어쨌든 두께도 보면은 꽤 나가고 텍스트로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대사로 전달하기 어려운 인물의 생각이나 어떤 서사,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더 풍부하게 좀 담을 수 있는데 영화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이 개연성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좀 함축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축약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뭘 먼저 보실 거냐라고 하면 저는 영화 먼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요. 근데 이게 요즘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그 본인 독백 혼자 얘기하는 게 되게 많지 않나요? 맞아. 그쵸?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영화는
본인이 무슨 생각하는지가 안 나와요. 대화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가 유추해야 되거든요. 표정이나 뭔가 이야기의 내용들 네, 이런 걸 그래서 통해서. 그렇게 유추를 한번 해보고 소설에서 정말 내가 유추한 게 맞나 확인해보시면 더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연기에 뭔가 더 담겨 있어요. 연기에 어쨌든 그 독백 같은 걸 자기가 담아야 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이 대본은 엄청 긴데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게 막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말이 좀 많이 빗나갔어. 근데 말 때문에 미안해요. 좀 많이 빗나갔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얘는 그 뭐야 한니발은 스털링을 왜 이렇게 그럼 파고든 거예요? 스털링을 파고든 건 일단 저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요원이 안 했어야 돼. 그런데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스털링은 그 크로포드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로 되게 노력하면서 많은 걸 이뤄냈는데 네, 크로포드한테도 인정을 받아서 이 행동 심리 이쪽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보고서를 내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렉터의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오픈하는데 렉터로서도 이야기를 안 하는 그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정보를 조금씩 흘리면서 얻어내는데 그 이제 조정하고 얻어내고 하는 게 마치 게임처럼 되게 렉터한테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할 게 없으니까 게임.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흔들어 놓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나르시스틱한 측면이 강한데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란 말이죠. 본인은 신체적 자유를 구속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동요시키는 거, 그게 좀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도와주기는 또 도와주잖아요. 결국엔 도와주거든. 계속 뭔가 스털링을 결국은 영웅으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거니까. 정말 필요 없는 힌트까지 마지막에 막 적어 놓잖아요. 뭐 무작위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지나칠 정도로 그 시체들 발견된 지점이.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도 가르쳐 주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거, 뭐 첫 번째 룰을 잊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는데 왜 이럴까 저도 계속 고민하다가 이것도 약간 빗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 생각난 게 한니발 라이징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 시놉시스만 보니까 이게 약간 클루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한니발이 이제 어릴 때 여동생을 잃은 게 이제 이 사람의 트라우마의 시작점인데 아마 자기와 비슷하게 똑똑하면서 또 이 어린 여성을 볼 때 뭔가 그런 또 전이 감정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한니발 렉터 본인으로서도 구하지 못한 여동생을 좀 구하는 느낌으로 좀 봤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저는 한니발 렉터가 스털링을 보는 그런 시선에는 성적인 그렇죠.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 크로포드랑 너랑 뭐 좀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는 거 아니냐, 어디까지 뭐 어떤 관계를 했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거 자기가 마음 있는 거 그러니까. 돌려.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투사를 한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걸 느꼈던 장면이 일단 그 양들에 대해서 결국 양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어떤 거였는지 듣고 나서 그날 저녁에 양고기를 먹잖아요. 그 양고기였나요? 네, 양고기 먹거든요. 네, 양고기 달라고 해서 먹어요. 특식으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건 파일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간 좀 섹슈얼하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감정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수 있겠네요. 그쵸. 감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좀 성적인 대상? 으로 보니까 더 내 거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더 개인적인 정보들을 파고, 더 그래야지 더 좀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치. 굳이 이용하려는 거면 나중에 탈옥한 다음에 전화할 필요 없었거든. 마지막에 네, 스털링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말하자면 영웅이 되었을 때 이제 렉터에게서 전화를 받죠. 그런 걸 보면은 단순히 그냥 이용하고 뭐 재미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호감을 느낀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마지막 부분은 내가 너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 약간 또 우월감 한 번 더 리마인드 확인시켜주고 싶은. 너는 지금 엄청 유명해졌지만 그건 나 때문이야. 너는 정말 최강자야. 근데 내가 이겼어. 이런 거. 그래봤자 이제서야 조금 트라우마를 극복한 꼬맹이일 뿐이야. 스털링이 이제 이 한니발을 대할 때는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니발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고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스털링이 단순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속내들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건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니발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했듯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을 좀 다루기 위해서 맞춰준 부분들도 있을지. 네, 저는 일단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다. 스털링은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고 스털링이 자신의 이제 열등감을 공부로 극복하고 성취로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얘는 이 사건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그 성공을 위한 과정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일부일 뿐인데 우리 다들 알잖아요. 나르시시스트라고 대화하면은 얼마나 이제 카운터가 걸리는지 짜증나고 화가 나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신문을 하러 갔는데 자기를 완전 애송이 취급하면서 막 오히려 가르치려 들어. 근데 보면은 스털링이 그런 상황들에 막 자기를 이제 여자로 보고 애송이로 보는 상황들에 그냥 잘 수능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 할 말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상황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데 그거를 다 숨기고 그냥 되게 계산적으로 이 나르시스틱한 사람을 계속 존중해주고 띄워주고 그럼 박사님이 아시니까 물어보러 왔죠. 저는 몰라요. 라는 식으로 뭔가 분명히 알 법한 질문을 던지는 거에도 저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러 왔죠. 라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계산된 행동이고 되게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스털링으로서는 나의 개인사가 이 사람한테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흥미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오픈했을 때 그래서 이제 숨기고 조금씩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고 이 사람도 이제 나름 심리에 대해서 전공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파악을 하고 가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그냥 별다른 저항 없이 얘기를 해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한니발의 뭐 공작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 영화를 보면은 한니발이 뒤에서 흑막처럼 모든 걸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둘이 되게 팽팽하게 맞출 건 맞춰주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냥 균형 있게 끝까지 흘러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양들의 침묵 그 파트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양들에 관련된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워낙 절박하고 수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 그동안 달려온 게 다 물거품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거는 좀 말린 부분이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 캐릭터죠. 중요 캐릭터 3명 중에 2명이 연쇄살인마네. 뭐 이런 영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버팔로 빌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은 한니발이 분석한 버팔로 빌은 이렇죠. 성전환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전환자가 아닌데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폭력과 관련된 중증 아동 학대를 받은 과거력이 있고 또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병원에서 거부를 당한 심리검사에서 패스하지 못해서 거부를 당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나를 거부시켜? 나는 진짜 여성이 되고 싶은데 너무 여성이 되고 싶으니까 이 제정신 아닌 인간이 여성들을 살해해서 그 피부로 여성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자기가 입으려는 거죠. 진짜 미친놈인데. 네. 근데 이 아동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실제로. 특히 이제 2차 성징이라는 걸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남성으로서의 변화들, 목소리도 굵어지고 골격도 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변화들이 뭔가 굉장히 좀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잃어가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어린아이로서의 조금 더 순수하고 그냥 굉장히 그냥 마냥 사랑스러운 모습들에서 어떤 남성의 모습들로 변화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결국엔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운 여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로 이어지는 케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한니발 렉터도 실제로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학대를 계속 받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성전환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로 나를 너무 싫어하다 보면 나는 이런 부분이 싫어, 나는 이런 성격이 싫어, 이렇게 하다가 나는 이런 성이라서 싫어, 남성이라 싫어, 여성이라 싫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있거든요. 자신의 제일 근원적인 부분까지 싫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소망, 그 나방 벌레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자신만의 이제 의식을 이 사람은 치러 나가는 중인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한니발이 결국은 이 범인을 잡을 때 이제 핵심을 꿰뚫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한니발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범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뭘까? 그는 왜 사람을 죽일까? 분노와 사회에 대한 분노, 성적 좌절감 때문에? 아니야. 그럼 뭔데요? 갈망이야. 그는 당신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갈망해. 갈망은 그의 본성이야. 우린 어떤 식으로 갈망을 품게 될까, 클라리스? 갈망하는 걸 찾기 위해 돌아다닐까? 성의 있게 대답해. 아니요, 우리는... 아니, 맞아. 우리는 매일 보는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는 거야.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의 눈이 매일 당신의 몸을 훑는 걸 느끼지 못하나, 클라리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성, 첫 번째 본성이라고 얘기하죠. 견물생심이죠. 그치. 네. 매일 보는 거를 부러워한다. 갖고 싶고. 네. 여성이 되고 싶은 어떤 욕망이 그걸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돼서 결국에 살인을 저지른 거고, 그런데 그 대상을 물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누군가를 찾기보다는 그냥 계속 보던 일상적으로 좀 만나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쵸.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어쨌든 이 소설 속에서도 되게 뭔가 되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의 심리에 대한 가장 되게 본성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버팔로 빌 이걸 통해서 좀 연쇄살인마들의 심리, 여기 뭐 연쇄살인마가 2명이나 나오니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연쇄살인마들이 느끼게 되는 거는 좀 전능감인 것 같아요. 예, 같은 동등한 생명체의 생명을 뺏을 때만 느낄 수 있다는 그 우월감과 전능감, 그거에 중독되고 나면은 이제 헤어나오기 힘든 거죠.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야만 채워질 수 있는 지독한 열등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채우기 어렵다는. 네, 그래서 항상은 아니겠지만 이제 유명한 이런 연쇄살인 사건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아까 오동훈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좀 학대나
방임 과거력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요. 그리고 또 버팔로 빌을 보면 참 사람에 대해서 애착 어떤 신뢰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말로 그래서 더 나방이나 강아지. 네, 한테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방을 기른다라는 게 되게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그 누에고치에서 허물을 벗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게 이 버팔로 빌의 소망을 투사를 한 걸 텐데, 그래서 비슷한 의식을 그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죠.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체격이 이제 있는 좀 비만인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게 되는데 가죽이 늘어나서 자기와 비슷한 또 체구기도 하고 쉽고 그거를 통해서 뭐 옷을 만들어서 입는다 이런 대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걸침으로써 이제 여성이 되고 싶은 그 소망을 이제 대리 만족을 했던 거고, 반면에 이제 중간에 이 버팔로 빌에게 희생된 시체가 나오는데 그 시체의 입에서 누에고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물인 부분은 다시 이 희생자에게 돌려주고 나는 이제 나방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오동쌤은 되게 그 알도 좋아하고 약간 법의학과 프로파일러 쪽으로 갔으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저는 진짜 관심이 많은 분야였고 법의학이 진짜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의학을 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네, 힘든 일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서도 그 프로파일링 하는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그쵸. 네, 백인 남성이고 그쵸. 네, 30, 40대 어느 정도 자제력이 있고 힘이 있는 2층 집에 산다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거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포렌식 사이키아트리라는 분야가 있어요. 법정신의학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법원의 오더를 받아서 이 사람의 정신을 감정하고 뭐 형량을 결정하는데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고 하는 거지만,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한다면은 이제 이런 범죄자의 어떤 정신 상태에 대해서 유추하고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더라고요. 영국 같은 곳은 사이키아트리랑 분리되어 가지고 별도의 전공으로 존재를 한대요. 유학 한번 다녀오시죠. 제가 진짜 가고 싶어가지고 알아봤었어요. 막 이런 것들을 찾아봤던 기억이 갑자기 좀 나네요. 네. 배상훈 선생님 이제 초대해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저희랑 하실까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클라리스 스탈링, 그리고 한니발 렉터, 그리고 연쇄살인범이었던 버팔로 빌의 심리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뭔가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다각도로 좀 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좀 얘기가 풍성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러게요. 네. 드네요. 역시나 오늘도 어떻게든 된다. 네, 괜찮았다. 잘하더라. 농담이고요. 네, 듣는 분들도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저희의 이야기들을 100% 즐기시려면은 우선은 영화를 한번 보시고 나서 네. 이 방송을 듣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듣고 보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새롭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게요. 저희 조회수도 올라가고요. 네. 오늘 양들의 침묵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리뷰자들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영화 들고 여러분들께 좋은 콘텐츠 전달해 드리도록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